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시장의 하락 종목 개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국내 지수의 상승세는 계속됐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장에서는 옵션 만기일을 맞아 변동은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려감은 진정돼가며 뉴욕장은 상승 전환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장에는 일단은 우호적인 뉴스들이 꽤 있었죠.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반도체 진영이 계속 굳건할 것인가, 혹은 갑작스럽게 반등하는 2차 전지의 랠리는 언제까지인가, 소외되고 있는 바이오는 언제 회복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요 섹터에 대한 집중 전략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 지난 주말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이슈부터 체크하고 돌아옵니다. 10월 후반부를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의 투자 전략을 새롭게 세워보기에 앞서서 금요일의 미국 증시 흐름 정리해 보시죠. 이날은 미국이 옵션 만기일을 맞았습니다.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나스닥이 1.7%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그 이유가 만기에 달하는 옵션 계약의 규모가 3조 4천억 달러, 역대 10월 규모 가운데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백악관 인사들이 이 미중 문제를 일축시키는 발언들을 내놨고요. 그 덕분에 정규 거래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0.5%의 플러스권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발언, 이 케빈 헤셋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경제위원장, 중국과의 관계를 이 베센 재무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시켜줄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중국이 히토류를 제한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진단 역시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터뷰에서 헤셋 위원장은 전날 불거졌던 이 지역은행들의 대출 부실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베센 장관과 보우먼 부의장 등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당 문제를 이미 해결 중에 있다. 그리고 은행들은 매우 충분한 준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신용평가사 무디스 측에서도 지역은행 이슈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는 않을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센티먼트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고요. 이날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18% 급락하면서 다시금 기준선인 20선 부근에 뒷걸음질 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은행 이슈, 우리가 아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SVB 사태를 들여다보면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S&P 500 지수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가 바로 2022년이었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시키고 양적 긴축을 시작했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QT 속도를 가속화했고요. 연준이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렇게 확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자 2022년 초부터 말까지 미국 증시는 1년 내내 하락 행로를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시장 재미없다라면서 시장을 떠나셨던 피리어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초였죠. 3월 10일 SVB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러자 연준은 결국 항복을 외치게 됩니다. 시장에 긴급 주사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BTFP,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 미국 재무부와 손을 잡고 신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은행들이 뱅크런에 대비할 수 있게끔 MBS라든지 국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빌릴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에는
이때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이기는 하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앞으로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신중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연준이 양적 완화로 스탠스를 바꾸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고요. 그 덕분에 2023년 3월부터 시장은 오히려 대세 상승장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SVB 은행 파산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대세 상승장의 신호탄이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역은행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현재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이 금리 인하의 확률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10월 29일 당장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 99%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의 88%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와 있고요. 거기다가 12월 다시 한번 연내에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가능성 역시 94%대까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내려주는 것인데 이 금리 인하 피봇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9월에 시행을 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이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또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적 긴축을 종료시키는 QT 피봇 카드입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되겠는데 앞으로 몇 달 내에 QT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연준이 이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유동성 파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지역은행 리스크가 이런 연준의 유동성 정책을 가속화한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상황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시장 흐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이 테슬라가 2.5%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의 수입 부품 관세를 축소시켜주는 핵심적인 무역 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GM과 포드의 주가 역시 1%대의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그 밖에 리튬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봤을 때에는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나타났죠. 특히나 엘버말의 주가가 2.7%,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가 8%대에 급락했다라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이슈, 장중 이 주가의 변동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중국의 데이터 센터 서버용 칩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이슈 속에서 사실 장중에 3%대까지 낙폭을 벌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이 미중 갈등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여러 백악관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그 낙폭을 전부 다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시장 내에서 반사 이익을 주게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이전에 해당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 이 미국 정치권에서는 삼성과 SK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오히려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타났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이 NXT 시장에서는 삼성과 SK의 주가가 급락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 금요일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 영향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는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날 급락을 했던 한 가지 특징주로는 오라클이 있습니다. 전날 애널리스트 데이 행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다만 이 목표치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라는 일각의 회의적인 시각이
부각이 되면서 이날 주가는 일단 6.9% 하락으로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돌려낼 수 있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고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GLP-1 계열 약가 빠르게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향후 약가 인하를 압박하겠다는 시사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2에서 3%대의 마이너스권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테슬라를 시작으로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일정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테슬라는 10월 22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그 결과를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30일에는 아마존과 애플, 그리고 조금 늦게 언제나 그렇듯 엔비디아의 실적이 11월 19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언제나 그렇듯 이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빅테크주들이 시장의 자금을 쭉 흡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이라든지 은 등의 소재 혹은 히토류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 시장이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까지 봤고요. 우리 증시의 투자 포인트들 지금부터 세워보시죠. 네, 지난 마지막 거래일 국내장은 어떤 흐름이었었는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상으로 나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요. 하지만 조금 불편한 윗꼬리가 달렸던 것은 주말을 앞둔 흐름이었을까요? 앞으로 남아있을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었을까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상 미국의 증시가 부진했고 한미 협상의 불확실성이 계속된 것 대비해서는 양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괜찮았기 때문이죠. 반도체 상승에 힘이 됐었던 건 마이크론의 5% 상승 등이 국내 종목들에도 나쁜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SS를 중심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강세도 계속 이어졌죠. 이 덕분에 일단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강보합으로 딱 버텨낸 정도 수준이었죠. 다만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소재를 제외하고는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약가 인하 발언 이슈 속에 비만 쪽이 부진했고요. 로봇 등에서도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죠. 로봇주의 시세 살펴봤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는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느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난 마지막 거래에 브리핑하기도 했었는데요. 일정 부분에 쉬어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특징들입니다. 강한 추세 속에서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로의 쏠림이 있었죠. 물론 한 달의 기간 혹은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하락 종목이 금요일장 3배 더 많았던 것도 특정한 섹터로의 쏠림을 대변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일단 반도체 대형주들은 버텨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좀 느꼈던 쪽, 지난 금요일 원전과 로봇 등이 있겠는데요. 로봇에서 일부 종목들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고 원전에서도 가스터빈과 원전의 양 날개로 달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수급의 빈집을 찾아서 떠돌았죠. 자동차와 2차 전지 쪽이 지난주에 그래도 시장 대비 확연하게 선전했습니다.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요. 2차 전지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ESS 중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등의 내용이 힘을 보태줬습니다. 전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대 요소를 증명할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야 여러 가지 내러티브 혹은 숫자, 실적 등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외로 봤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차 전지가 지난주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기대를 증명한 계기는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등이 테슬라 등의 글로벌 업체와 함께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무언가를 증명할 계기가 된 것이죠. 반면에 헬스케어 쪽은 영 부진했던 최근의 흐름이죠. 소외되고 있는데요.
바이오텍의 엘로에 대한 기대감,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높았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 시장은 약간의 수급을 빼앗겨버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이쪽에 계약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기만 한다면 또 바이오가 수급의 승기를 쥘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남겨두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속 각 섹터 특징들 살펴봤고요. 그 외 테마로 봤을 때는 이날 트럼프, 푸틴의 회동에 대한 기대감의 재건주 일부 움직였고요. 대통령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시사 발언으로 인해서 셀 붙은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를 기록했었죠. 셀 붙은 메디포스트, 혹은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냉동김밥 관련한 종목들도 테마단에서 움직임을 보였네요. 지난 금요일 시장 흐름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빼고 거의 다 올랐던 쪽이 바로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도 일단은 순환매 대열에 합류를 했었죠. AI 그리고 유동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차 전지 쪽도 살려줄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 금요일에도 3%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대단했죠. 27%의 급등. LNF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양봉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로닉스 상한가, 유일에너테크 상한가.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다 같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참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나 싶으네요. 그날 아침이었죠. 2차 전지와 ESS라는 키워드에서 율촌화학 김경준 부장의 AS까지 긴급하게 전달을 드렸었는데 그날 새벽 단 한 주도 팔지 마시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었죠. 일단 그날 추가적으로 11%의 상승을 더했습니다. 오늘 김경준 부장님 출연 날입니다. 길게 또 율촌화학에 대해서 AS 시간 가져보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보유자시라면 한 번 더 내용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함께 좋았던 지난 금요일이었고요. 지난주 자체도 좋았죠. 코스모 화학도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코스모 그룹이 이제 로봇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코스모 로보틱스 자회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도 일단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라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전력 질주라기보다는 바닥 탈출 정도의 흐름이었다. 지난주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바닥 탈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겠죠. 일단 2차 전지가 순환매 대열에 합류하게 된 계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두고 보조금 폐지 이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과연 판매량이 유지가 되는가 이 연속성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예상 밖의 깜짝 실적도 2차 전지 상승에 힘을 보태줬고요. 미국의 탈중국 규제 강화의 움직임 그리고 K배터리 공급망 재편 속에서 포스코 퓨처의 테슬라양 음극재 수주 이런 소식 등이 들려오면서 힘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ESS가 있었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ESS가 필요하다라는 스토리였고요. 미국의 ESS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가 주가 상승을 최근에 기록했었다라는 점, LG 엔솔에서 ESS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점,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라고 저희 머니투데이 그룹에서 진행했었던 스마트 에너지 포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삼성 SDI에서 ESS가 앞으로 기저 전원이 될 것이다. AI 반도체 ESS가 없다면 돌리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이 맞물려서 캐즘 우려가 줄어들고 수급 이동이 좀 나타나고 쇼커버 물량까지 더해지며 2차 전지의 상승 흐름이 지난 한 주 동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들 의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도주로서 면모보다는 순환매 속의 하나의 선택지 정도로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새롭게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ESS라는 키워드를 두고 추가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지가 얼마 전입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좀 앞서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추가적인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자,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의 80%는 전기차가 차지하고 15% ESS가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시총 60조에서 단 4개월 만에 100조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ESS가 있었고 어느 정도 ESS 매출을 이미 시총이 반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SS 이제 100조 도달 이후에는 추가 상승에 필요한 것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ESS를 비롯해서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은 하방을 좀 막아줄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쪽의 모멘텀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이나 LNF처럼 ESS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쪽을 제외하고 본다면 다른 기업들은 실적 추정치 하향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주의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었네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도요. 랠리, 펀더멘탈이 주도된다 믿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9월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는 LNF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네요. 자, NH 투자에서도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하방 리스크를 조금 경계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회성 수익에 기반한 실적 호조라는 거죠.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기다린 뒤에 매수 전략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살짝 지난주 분위기보다는 톤 다운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어찌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결국 테슬라의 실적이 되겠네요. 앞서 체린앵커 일정에서도 짚어주셨다시피 10월 22일에 실적 발표 대기 중입니다. 사상 최대 차량의 인도량을 기록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9월 말 세액공제 종료 전에 적극적으로 구매한 영향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인도량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가 실적 컨콜에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ESS 배치량은 역대 최고, ESS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것에서 테슬라로 직납하는 ESS 관련한 종목군들은 그래도 힘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부분 최근에 가격을 좀 낮추거나 저가형 모델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마진이 얼마나 이제 확인되는가도 중요할 거고요. 언제나 그렇듯 로보택시 얘기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이 꽤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는 2차 전지 쪽을 방향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요즘 이런 뉴스 많아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류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이슈 측면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테슬라는 지난 미국의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톤 다운된 이야기,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 그것만 잘 소화해 준다면 테슬라 실적에서 좋은 내용이 나올 경우 또 순환매 속에서 굳건한 선택지로 좀 자리매김해 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뉴욕으로 가보죠. 뉴욕장 시작 전에 좀 불편했었죠. 국내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 종목들이 꽤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유들을 한번 보시죠. 시작 전의 불안감,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 이슈로 유럽은행의 CDS가 상승했고 빅스 지수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CTA 펀드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주요 인프라에서 마이크론 칩 사용을 금지시켰었는데 이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중국의 데이터 센터형 서버 칩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옵션 만기를 앞둔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도 짙었고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뉴욕장 시작 전에만 해도 불안감이 조금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디스 측에서 지역은행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분석을 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 일주일 후에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만날 것이다. 협상이 잘 될 것이고 중국산 상품에 대한 이렇게 고관세를 계속 매기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완화된 발언을 내놨죠. 그러면서 뉴욕장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올랐습니다. 옵션 만기로 인한 장중 변동성은 꽤 크게 나오긴 했지만요. 중국과 관계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지역은행 우려가 그지 크지 않다라는 덕분이었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 섹터들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확실하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AI 반도체 진영인 것 같습니다. 그 안정감의 근간이 되는 건 바로 쇼티지인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마이크론의 중국 사업 철수 이슈, 물론 미국이 가만두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마이크론이 만약에 거기에서 빠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A데이터 회장의 발언도 눈에 띄었는데요. 세계 2위 디램 모듈 기업 회장입니다. 디램, 낸드, 하드디스크 등등 주요 메모리가 동시에 쇼티지 현상을 겪고 있다. 이것은 내가 일한 업력 이래 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DDR4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것의 공급 부족 현상은 2년 정도는 더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 SSD, 낸드 쪽의 수요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HBM4 단가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기존 전 세대인 HBM3E보다 최대 60% 높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한 40% 정도 높은 가격을 예상했는데 지금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60%까지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9월 삼성전자의 HBM 수출액이 하이닉스를 넘어섰다는 소식, 삼성전자가 HBM4 양산용을 처음으로 사내에서 곧 공개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진영의 소식들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쇼티지 속에서 가격이 올라가며 누구도 보지 못한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다만 이런 소식은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애리조나주 TSMC 팹에서 양산 시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 글로벌 비트 시간에 해외 앵커가 다뤄주기도 했던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단일 칩을 미국 내 가장 첨단의 팹에서 제조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젠슨왕 CEO의 발언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산업 재편 비전의 실현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이 미국 내에서 TSMC 팹에서 양산되는 것은 삼성전자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다만 블랙웰 양산이라는 키워드로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 블랙웰 관련주로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으로서 엔비디아 블랙웰 관련주, SK하이닉스 HBM, 한미반도체 TC본더, 이스페타시스의 PCB, 두산의 CCL, 5세대 컨트롤러 파드 쪽, 그리고 파미셀 소재단이고요. YMT나 MLCC의 삼성전기 등등을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주 지난 금요일에 꼽아본다면 많이들 두산 꼽으실 것 같습니다. 두산의 주가 상승 그날 놀라웠죠.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DS투자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것의 회복을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네요. 휴식은 이미 부진했던 것을 선반영했고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GDDR7향 제품 모멘텀이라던가 그동안 유상증자 썰 같은 루머들도 다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네요. 목표가 93만 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이런 엔비디아 블랙웰 관련한 CCL 모멘텀 플러스 가지고 있는 지주사로서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기대치도 좀 반영할 수 있겠죠. 두산 테스나,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 두산 전자, CCL의 두산 전자, 두산 퓨얼셀은 SOFC,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가스터빈, 두산 로보는 로봇이고요.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두산이 상대적으로 못 갔던 것에 힘입어서 이날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블랙웰 관련주 속에서 두산의 특징주 살펴봤었고요. 두산, 블랙웰 하면 3월 달경이었는데 엔비디아, 두산, 파미셀을 연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에는 이 두산의 CCL 동박 적층판이 들어가는데요. 이 동박 적층판을 레진이라는 소재들로 이렇게 기판과 붙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진 소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미셀의 이 바이오케미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파미셀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관련해서 블랙웰 관련주로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 두산의 상승과 함께 파미셀도 같이 올라가면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양 종목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웰 이슈 속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 유입됐었던 두산과 파미셀 추가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관전 포인트로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일단 시황 측면에서는 그래도 뉴욕장이 약한 상태로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가 됐죠.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에이펙에서 미중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회담, 한미 회담, 혹은 한중 회담 어떤 것이든 시장에는 만남이 있다면 뭔가 모멘텀이 추가될 수도 있고 물론 세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대 요소는 있겠죠. 그리고 젠슨항 등도 이달 말에 같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삼성과 SK 등과 파트너십의 확장에 대한 기대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지켜보시죠. 다만 한미 관세 관련한 협상 노이즈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 도출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불편한 뉴스로 남아있네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이펙에서 조금 협상에 명확한 계기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소는 아직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명확한 주도주 역할을 하는 AI 쪽 보실까요? 엔비디아 블랙웰 양산 이슈, 이것이 두산 등의 관련주로 시세 연속을 기대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다만 젠슨항 CEO가 이제 AI 칩의 엔비디아 중국 매출은 0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95%에서 0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숫자 전환이긴 한데요. 그만큼 미중 갈등 이슈 속에 엔비디아가 그 사이에 껴서 좀 고초를 겪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있다면 보너스일 뿐이다라고 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가 봐야겠죠. HBM4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사 ASML 측에서 고객 주문이 3배 늘고 있다. 우리가 차세대 ASML 장비 삼성전자 측에서 또 사왔다라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ASML 장비 관련해서 EUV 관련주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황과 AI 단이었고요. 2군. 다음 업종들에 대한 뉴스들을 모아봤는데요. 2차 전지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좋았으나 약간의 톤 다운된 내용이 나왔다라는 점,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ESS 모멘텀이 그 중심에 있는 가운데 미국의 ESS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가 뉴욕장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6% 내렸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소화를 해야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애프터에서 2% 오르며 끝났습니다. 지켜보고요.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소외되고 있는 바이오. 신한금융에서 지난 금요일에 이런 보고 냈죠. 수급 조정 이후에는 매번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조정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인지 체크해볼 필요 있겠고요. 에스모에서는 이뮤논시아, 유한양행 자회사죠. 항체 신약 안정성 그리고 항암 효과 입증, 임상 일상이긴 합니다. 관련해서 긍정 뉴스 있었다 정도만 보시죠. 튀르키예에서 대형 원전과 SMR 도입 확대한다라는 뉴스 관련해선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하겠고요. 소외되어 있는 쪽 중에 엔터도 있습니다.
연말 콘서트 기대감도 가져갈 법도 한데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 컴백의 모멘텀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그들의 콘서트 굿즈 매출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주가가 영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 속에서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약화된 게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이펙 기대가 살아있다면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성과 등이 여전히 계속 좋다면 좋죠.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엠믹스 효과 혹은 2026년 방탄소년단 컴백 소식까지 해서 다 더해진다면 엔터도 지금쯤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 쪽에 대한 걱정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었죠. 세계 해사기구입니다. IMO가 선박 탄소 규제, 미국 주도의 반대로 결정이 1년 유예됐다라고 합니다. 탄소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이제 선박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친환경 선박 발주 계획을 정말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것이 연기됐습니다. 1년 유예됐다라는 것은 친환경 발주 모멘텀이 조금은 약화됐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의 방향은 있겠지만 트럼프 그리고 중국에서도 함께 이번에 반대하면서 선박 탄소 규제가 약간 딜레이된 점. 이것은 조선 섹터에는 살짝 센티 위축을 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테마단에서는 남북 경협 관련한 이슈가 있네요. CNN에서 임진각 카페를 이달 말 전세 내는 금액을 입금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도 언제든 부각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일정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4중전의 시작일이기도 하고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GDP, LPR 금리 발표, 중국 일정이 좀 많고요. 내일은 이제 20일치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옵니다. 푸드, 전력, 화장품, 반도체 이런 쪽의 수출 데이터 확인해 주시고요. 수요일 날 LG 이노텍 등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목요일 날 결정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한국 시간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미국의 CPI 좀 늦춰진 것이죠. 이게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발표될 텐데 FOMC 결과 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라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저희가 추정하면서 전달 드릴 거고요. LG 이노텍이 올해 29% 정도 올라오면서 과거의 궤도에 좀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LG 이노텍 월봉을 보시면 정말 좋았었죠. 그리고 나서 또한 2, 3년 주가가 부침을 겪으면서 시달렸는데 이제는 B2B 성과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증권사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가 YOY 기준으로 50%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카메라 모듈 부분의 수익성 호전이 눈에 띕니다. 마침 또 아이폰의 차기작들이 잘 팔려서 애플의 주가가 미국에서 오른 상황인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애플 물량이 중국 두 곳이 아닌 LG 이노텍으로 더 쏠리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카메라 모듈 등에 대한 기대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AI에 대한 카메라 모듈 그리고 FCBGA 빅테크 공급 이슈 등을 봤을 때 이노텍도 추가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을지 이번 주 중에 발표되는 실적 잘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속 주요 흐름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K-뷰티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도주들 그리고 대형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동안에 이 K-뷰티 쪽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관련해서 주가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종목들 내에서 최근에 근황이 자꾸 궁금해지는 종목들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파마리서치, LNC바이오, 휴젤, 이러한 스킨 부스터라든지 보톡스 그리고 필러 쪽을 골라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페이스로 등장하고 있는 종목이 한스바이오메드 그리고 TNR바이오맵 이러한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대신에 오늘은 스킨 부스터 쪽을 강조해 보면서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섹터가 워낙 잘 움직여주고 있고 대형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강하게 돌다 보니 K-뷰티 쪽은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고점을 찍고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페이스로 또 다크호스로 등장했던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찍고 그 이후에도 쭉쭉쭉 잘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또 한 번 긴장감을 조성하는 주가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종목과 또 다른 양상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소외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들 정도로 주가가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봐도 괜찮은 것일지 대형 섹터 내에서 충분히 순환매가 돌았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관심사로 K-뷰티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레이저보다는 스킨 부스터라든지 보톡스 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SNS 그리고 이 뷰티 시장에서 MZ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트렌드로 자리가 잡히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클린걸과 메시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일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적은 화장 그리고 깨끗하고 빛나는 피부가 공통점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부를 가꾸려는 움직임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스킨 부스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맛이라서 더 기대가 된다. 이제 하반기 기대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늘 반복되는 모멘텀이기는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중국인 효과 이게 바로 그 키워드가 될 텐데요. 아는 맛이지만 아는 맛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더 탄탄하다라는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하반기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날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관광객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에도 이번 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봐도 괜찮겠다는 결론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통상 이 K-뷰티 시장을 살펴보면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난 바 있는데요. 9월에서 12월이 국내 미용시술 수요가 집중되는 때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걸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내수 그리고 수출 분야에서 모두 다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쉬었으니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안고서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가장 큰 키워드이다 보니 지금 수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9월부터 12월이 아무래도 추워지는 계절이다 보니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외국인 관광객들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짚히고 있었던 만큼 이 관광객 급증세도 눈에 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의 의료 소비액 같은 경우에 올해 초는 1,078억 원으로 1,000억 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577억 원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인들의 피부과 소비액이 전년 대비 63% 증가하면서 국가별로 봤을 때는 중국인들의 소비가 가장 많았다라는 점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시간이 더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국경절 연휴까지 끼어 있었던 만큼 중국인 효과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기대감을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우리나라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최근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최근의 트렌드를 거론을 했습니다. 스킨 부스터를 맞기 위해서 한국에 여행을 가는 미국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수요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10월 첫 주에 걸쳐 있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그리고 단체 관광객 효과가 겹칠 전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의료 관광 소비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3분기 실적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킨버스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이 실적 전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5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 폭발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5% 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이거 자체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교보증권에서 이제 3분기를 살펴보면 내수 시장이 일시적으로 둔화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주춤했지만 수출 매출 성장과 광고비 절감 감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코멘트를 제시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수출 확대로 인해서 하반기 호실적을 예상한다는 근거도 탄탄하게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6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만큼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이번에도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을 제외하고서는 전 지역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예의주시해 보면서 그 이후의 주가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앞서 차트 살펴보셨다시피 지금은 어쨌든 고점을 찍고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잘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시죠. 이어서 휴젤인데요. 휴젤은 오랫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폭이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차원에서 본다면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국내 톡신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들에서도 한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추정치를 하향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대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휴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민하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그만큼 신고가를 찍어서 뭐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잘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시각보다는 리스크와 기대 포인트 두 가지를 모두 다 짚고 있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뷰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이제 LNC 바이오에 대해서 브리핑을 자세하게 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신규로 막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스킨부스터 리투어와 관련되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됐다는 점이 살짝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리투어 매출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회의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다가 빠진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LNC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5만 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판가름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시각들이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하면서 LNC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제품 매출에 대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리스크가 지난달에 짚힌 바가 있었죠. 리투와 관련해서 규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다행인 것은 회사에서 논란에 정면 대응을 했었고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주가의 억눌림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았다는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도 윤리 문제 없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던 만큼 어떻게 풀릴지는 살펴봐야겠죠.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시신 보존을 중시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후 활용 동의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국외, 해외를 좀 보자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LNC바이오 투자 포인트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핵심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 부분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투자 모멘텀 어디를 봐야 하는가? 병원 대상 직판 확대 그리고 중국 법인 정상화 속도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FDA 허가를 받은 게 바로 레뉴바인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많이 망가졌고 린제이 로한이 이 레뉴바를 맞고 나서 회춘했다라는 네티즌들의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뉴바가 우리나라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리투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그에 맞는 전략들도 세워봐야겠습니다. 자, LNC바이오 투자 포인트 DB증권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유럽으로 확장을 할 것이라는 점까지 짚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에 맞는 전략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뷰티 시술도 이제는 좋은 시장 흐름 속에서 순환매 가능성이 짚히고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단 하나의 종목을 골라야 한다면 어떤 점들이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LNC바이오가 아니라 파마리서치였다는 점까지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죠. 네, 시장에 대해서 한 주 대비하는 전략 이분과 세워야 저희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속도감 있게 저희가 전략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에 사실 애프터에서 시장의 변동이 꽤 컸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론의 중국 철수 이야기를 비롯해서 또 지역은행 이슈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사실 뉴욕장이 지나오면서 그것들의 리스크가 일정 부분 다 좀 진정됐어요. 그래서 미중 갈등 노이즈도 좀 기대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 좀 마음 편히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마음 편히는 보되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섹터별 온도차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섹터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 또한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다는 것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마음 편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투자자는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은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뉴스에 시장이 시간 외에서도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어떠한 변수가 등장했었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좋다 또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가는 뭐 한쪽 방향에 너무 뇌화부동했다가는 마음고생만 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투자의 마인드를 잘 지켜야 될 텐데요. 일단 시간 내에서 움직였었던 변수들을 바라보면 미국 은행설 뉴스가 좀 있었어요. 지방은행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 그 문제가 있었던 몇몇 은행들이 대출연동 회수가 안 된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결국 터지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제 결국 중소형제들이 못 가는 이유의 기저 베이스에 있는 그 팩트일 텐데요. 아무리 봐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거나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거나 또 이 은행들이 지금 당장 붕괴가 될 거라는 것을 아무리 체크해봐도 그것은 과잉 우려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반등이 나왔고, 두 번째는 마이크론 데이터 센터용 칩
중국 철수한다라는 것, 그거는 잠시 후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셧다운 이슈인데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은 계속 좋다기보다는 강한 느낌이 들죠. 지금 우리 시장을 어떻게 저는 표현하냐면 멀리서 보면 좋고 아름다운 증시인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난장판 전쟁터 같은 이런 수급의 쏠림 현상과 테마 수남매가 너무 빠르게 나온 장이 제가 표현하고 있는 시장일 텐데요. 어쨌든 마이크론이라든가 셧다운 이런 변수들을 살펴봤었을 때 주말에 나왔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 때리는 거, 마이크론 뉴스 중국 철수한다는 것이 이거 관세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100% 관세는 오랫동안 지속될 이슈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가 미중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빠르게 수습이 됐다. 미국 증시도 금요일 밤에 이런 모든 악재들을 다 만회해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이크론 얘기는 왜 따로 떼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제 마이크론의 중국 사업 철수 이슈가 어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혜 아니냐. 근데 미국이 그거 가만 보겠어? 그러면 더 불편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거를 준비했던 것은 이것이 한국 투톱의 호재다라고 뉴스들이 자꾸 제목이 떠서 호재 아닌데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좀 깔려 있습니다. 네네. 근데 또 굳이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다 빠졌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사실 관세 싸움이 격화돼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섹터가 중국 반도체거든요. 지난 10일 날 중국에다 관세 100% 때린다고 했었을 때 가장 크게 하락했던 것이 반도체고 특히 중국 내부의 반도체 또 거기에 이제 일본까지 포함돼서 아시아 반도체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게 보는 뉴스입니다. 저 제목을 처음 보고 나서 제가 먼저 떠오른 것은 마이크론이 중국 데이터 센터에 공급했었어? 내가 몰랐나? 엄청 치렀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2023년부터 중국은 자기네 칩을 지키내기 위해서 마이크론 칩 못 쓰게 했었어요. 니네 마이크론 칩을 중국 내 데이터 센터에다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마이크론 중국에다가 칩을 공급을 못 했었고 미국도 우리 칩 중국 주지 마. 사야 되는 나라도 우리는 니네 거 안 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거야? 하다가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이거 시간이 지나도 안 되겠구나. 어차피 매출도 없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지 않고 다른 뭐 패키지 공정이라든가 이쪽으로 그냥 해서 어차피 매출이 없었던 거 우리는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기업의 전략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기업이 할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미중의 감정이 격화돼서 싸움이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반도체, 우리 뭐 증시에서는 뭐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어떤 호황제가 이슈가 있을까라고 해서 억지로 좀 찾을 생각도 했었고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이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좋은 종목도 좀 놨었다가 굳이 그것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고 있죠. 이치전지가 지금 강하게 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좋게 보던 종목들이 좀 그 타이밍이 오는지는 오히려 그런 타이밍적으로 순환매 사이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오는지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진짜 본심일 것 같아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를 미리 말씀 주셨고 뭐 내가 뭔가를 파는 건 바이오를 사기 위함이다. 그러다가 약간 이제 지금 바이오는 손은 안 나간다. 그러다가 반도체를 얘기 주셨다가 반도체 수익 나고 이제 지금 반도체에 손 나가기보다는 2차 전지 쪽 얘기를 주셨었는데 2차 전지 잘 갔단 말이죠. 지난 한 주 동안 와 2차 전지가 갈 때는 이랬지라는 걸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뭐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유일 에너테크 등등등 해서 수요일에도 한 번 더 얘기 주셨고 추가적인 강세가 또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랠리 어떡할까요? 이게 수급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 추가 랠리가 있을지 아닐지 살짝 주말 사이에는 톤 다운된 증권사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대충 방향은 맞았어요. 찍어서 맞긴 했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가 지금 바닥 논리에서 수렴하고 올 수 있다. 쇼커브 오면은 말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급이 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2차 전지를 볼 때 앞으로 방향성의 로봇이라든가 ESS 쪽으로 보셔야 되지 전기차 판매가 늘어서 2차 전지가 올라간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9월 전기차 판매 신기록 기록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맞은 건 맞긴 맞지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모르나? 전기차가 어떻게 판매가 좋지라고 하니 안을 들여다보니 실질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캐즘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시장은 좀 위축이 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이 다 시장 마켓쉐어를 확 잡아갔었거든요. 저가 전기차들이 유럽 시장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중국 자체 내에서 판매된 게 중국의 신차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었는데 그게 3분의 2가 지금 중국 내부 시장에서 늘어난 거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보조금이 9월 말까지였잖아요. 그래서 9월에 판매량이 마지막 그렇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급이 확 늘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늘어서 실질적으로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을 보면 4분기는 조금 앞으로는 좀 위축될 것이다. 요거보다는 좀 줄 것이다. 유럽도 물론 늘었습니다. 유럽도 늘어서 참 요것은 고무적이긴 한데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중국 시장에서 내부적인 이슈라는 점과 미국에서 생각했었던 그 마지막 불꽃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 그런 점으로 봤었을 때 에코프로를 여기서 어떤 논리로 봐야 될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했거든요. 그런 논리로 볼 때 저는 제 논리가 맞아야지 이제 투자 손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에코프로 조금 단기 상승폭이 부담이 되는데 그런 논리를 본다면 앞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은 전고체는 가야 될 방향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전고체 쪽에서는 저는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 SDI, 이수스펠 계속 말씀드렸고 한동화성이라든가 맞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고 민테크라는 기업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 상대적으로 전고체 쪽은 저는 심리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본심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마 에코프로가 탄력이 더 좋을 거예요. 아마도. 그 논리를 알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뛴다면 그쪽이 더 탄력적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본심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는 전고체 쪽에서 좀 해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물리더라도 조금 어떤 수급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전고체가 좀 납득이 되고요. 폐배터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2021년부터 코로나 때부터 장이 올랐었고 2023년도에 2차 전지가 불꽃 랠리를 달릴 때 마치 후발주자 섹터처럼 폐배터리가 움직이긴 했지만 폐배터리가 움직이는 것이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좋다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가 확대되기 시작했었던 사이클에서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원년은 2025년도입니다. 그때를 보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느덧 2025년도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지금은 2차 전지 섹터 사이클도 맞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는 건 맞습니다만 중국과 관련된 규제 통제에서 폐배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아진 것은 맞고 그것이 아니라 폐배터리 자체 사이클도 지금은 맞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면 제가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는 폐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논리상으로 얼마든지 2차 전지 종목군들 에코프로 대장을 중심으로 더 잘 갈 수는 있으나 함정남 차장님은 지금으로서는 수급 외에서는 일단 단기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전고체나 폐배터리에서는 그래도 논리적인 납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선택지다. 이렇게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살펴봤고요. 이제 관심을 가져볼 섹터. 지금 시장의 수급이
쏠린 건 반도체와 2차 전지, 살짝 쉰 게 원전과 로봇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헬스케어는 약간의 뭔가 반등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차장님은 어느 쪽 보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 돈이 움직여서 가서 수남에 쌓여. 그런데 오늘은 돈이 일로 갈 겁니다. 수급 예측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눈여겨 이제 준비하는 섹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봇, 예쁘게 잘 셨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져서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앞대는 것이 로봇이고요. 바이오 끝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전지가 너무 세게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2차전지가 딱 꺾이는 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난 무슨 대단한 일이 뉴스 하나 터진 줄 알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2차전지가 쉴 때 바이오가 막 쏘고 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보는 심리적인 것이 다음 타자가 바이오가 쉴 만큼 쉬어서 여기서 2차전지 수급이 조금 쉰다면 바이오로 가겠구나라고 보는 투자 자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지난주 금요일 날 분봉 지금 이 시간 다시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CNN이 언론사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번에 에이펙 하면서 한번 만날 것 같은데 미국 정부는 아니야, 우리 구체적으로 하는 거 없어 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이 공개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걸 노리고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냄새가 난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개성공단, 트럼프가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 이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뉴스 안테나 정도는 세워봐야 되는 뉴스들이 주말에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협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종목군들 확실히 수급 논리에서 봤을 때 금요일장 회복하네 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점을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